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입니다. 오픈 채팅으로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직장인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효율적으로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윳돈을 빨리 모아서 자산을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거나 그리고 뭐 사업체를 운영해서 사업소득을 얻거나 해서 자산을 점점 불려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벌어다 주는 이 수입보다 자산을 통해서 벌어다 주는 수입이 더 높아져 버리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빨리 여윳돈을 모아서 자산을 사려고 노력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저희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의문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 저희가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내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끔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데 요 집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려고 해도 담은 뭐 3, 4억 정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 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독립을 하겠어요? 전세를 마련하려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내가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윳돈을 모으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떳떳하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먼저 숙제가 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어느 국가나 다 마찬가지지만 원래 경제가 발전하면 집값부터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일단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독립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여윳돈을 어떻게 모을지를 고민하는 게 보통 기본 코스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저희 도리를 먼저 다 하고 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놓고 그 다음 여유 자금을 모아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는 효율적으로 돈 관리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순서로 집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플랜을 잡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집을 구매를 하거나 렌탈을 할 수가 있어요. 집을 구매하는 거는 직접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리고 빌린다, 렌탈을 한다라는 거는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월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전세는 이제 그 집값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으로 이렇게 집을 빌리는 거고요. 2년 동안. 월세는 보증금이 되게 낮고 이제 매월 월 부담금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집을 살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집값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는데 3억을 다 모아가지고 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출을 받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독립을 하실 수 있도록 대출을 이자를 굉장히 싸게 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3% 미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택을 2개, 3개 갖고 있어서 뭐 이런 분들이 대출 받는 거와는 다릅니다. 뭐 생애 첫 주택, 뭐 자금 대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 미만으로 첫 주택은 좀 되게 싸게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30년 내지는 20년 동안 길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3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2억 1천만 원 대출 받고 나는 9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월 부담금이 커요. 그런데 대신에 내가 이 3억짜리 아파트가 4억, 뭐 4년, 5년 정도 지나서 뭐 한 4억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바로 이 집값을 팔아버리면 대출도 다 해결돼 버리고 네, 오히려 시세 차익이 돈이 남아버리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주택 마련의 보통 코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세는 이 월세랑 비교가 돼야 되는데 보증금이 얼마 안 들어서 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월세 7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돼. 이거 굉장히 부담이 크죠. 내가 저축 여력이 보통 우리나라가 보통 한 100만 원, 150만 원 요 정도 저축 여력이 나오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근데 벌써 월세로 한 70만 원씩 돈을 써버리게 되면 이게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를 살게 되면 내 돈 6천만 원에 2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도 그러면 요 주택 요 구입하는 요 3억짜리 정도의 규모의 집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4천은 대출을 해줘요. 70%는. 그리고 나는 6천만 원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 놓으면 이자가 32만 원밖에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세담보대출은 이자만 갚으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원금을 갚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라도 이렇게 월세 사느니 이렇게 전세 살면서 32만 원만 부담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갈 때 이제 원금을 갚으면 이거 전세 자금 이렇게 돌려받아서 이거 갚아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월세 사는 것보다는 전세가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세로 살고 있다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집을 마련을 해서 요 9천만 원을 마련을 해서 내가 이 집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계속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종잣돈을 모아서 집을 구매를 해서 전세를 빼줄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요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내가 이 상태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전세는 살고 있다가 아파트 3억짜리를 사서 한 2억 5천짜리 그 전세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5천만 원은 내가 이 전세를 사면서 5천만 원을 모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주택을 하나 두 개 마련해 나가는 게 여태까지의 보통 코스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 첫 번째 고민은 9천만 원을 모아야 되겠네. 6천만 원을 모아야 되겠네. 적어도 3천만 원을 모아야 되겠네. 요 고민이 첫째고요. 두 번째 고민은 내가 계속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주택을 여러 개로 계속 늘려 나갈지 아니면 내가 이 6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9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아예 들어갈지 내 집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이 집을 사고 전세를 빼주고 또 집을 사고 전세를 빼주고 시세 차익이 나오면 팔고 이런 코스로 갈지를 보통 결정하는 것들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처음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민이고 선택인 거예요. 요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수렵이 됐잖아요. 그럼 요 과정들이 짧지 않잖아요. 이게 6천만 원 만드는데 한 4, 5년 걸릴 거고 뭐 9천만 원 만드는데 뭐 5, 6년 걸릴 거고 이렇게 될 텐데 그 과정 동안에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이냐. 지금 먼저 첫 번째 선택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저는 전세를 계속 살고 있다가 계속 아파트를 사고 전세 빼고 아파트를 사고 전세 빼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에는 나는 이제 요 돈을 제외하고 저축 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으로 이제 돈을 모아 나갈 때 그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라는 겁니다. 이제 집을 마련을 할 건데 장롱에다가 모아 놓으면서 돈을 계속 모을까요? 이거 아까 집 살 때 5천만 원 필요했었잖아요. 그럼 그 5천만 원 마련을 장롱을 통해서 모을 거냐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모을 거냐 이런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거. 결혼을 아직 않으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도 너무 그게 마땅치가 않고 마련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집이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걸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 결정만으로도 돈을 불어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집을 사면 시세 차익을 계획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계속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종잣돈을 마련하면서 이 집을 사는 시기들을 고려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런 게 지금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요런 게 지금 제 설명을 가지고도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일단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요런 계획들을 내가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앞으로 일단 3천만 원 만들기, 6천만 원 만들기, 9천만 원 만들기를 미션을 수행을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이게 해결되고 나서 나는 이미 전세를 살고 있어요. 월세를 살고 있어요. 아니면 주택을 구매를 했어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나머지 저축 여력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모아야 나가될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금융기관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 금융기관의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은행이 있고요. 증권사가 있고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각종 제도들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이 여태까지 돈을 버는 거는 대출 때문에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출업이 주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발전하고 파생이 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이런 대출 상품들을 팔고 신용대출을 팔고 이걸 기업에다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다가 최근에는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뭐 CMA도 팔고 펀드도 팔고 보험도 팔고 이렇게 금융업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도 은행이 하는 일은 대출인 겁니다. 대출로 돈을 버는 거예요. 증권사가 하는 일은 여태까지는 주식을 거래를 했었고 그 수수료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CMA라는 것도 만들고 펀드라는 것도 만들고 ELS라는 것도 만들고 채권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주로 증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약간의 리스크는 감소하지만 돈을 좀 더 빨리 모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증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보험사도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요 보장성 보험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제가 자꾸 자산을 사는 거에다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을 사든 뭐 아파트를 사든 뭐 사업체를 운영하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아니 그게 얼마나 리스크하고 위험한 건데요. 부동산을 사던 뭐 사업체를 운영하든 사업 한번 망하면 그 손해가 지금 메꿔지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조건 사업을 하거나 무조건 자산을 사거나 이런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그게 너무 리스크하니까 리스크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저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걸 알면서도 예금 적금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 마음인데 그죠? 그거를 이게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보험사가. 그래 어차피 그렇게 사실 거면 내가 자산을 사서 성공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좀 여유롭게 사는 건 솔직히 힘듭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살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계속 급여 생활을 할 수 있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60이 되면은 내가 계속 그러니까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60 먹어서는 진짜 실력 없으면 계속 직장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이 노후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플 텐데 그렇게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보험금 이제 보험 뭐 진단을 받거나 뭐 아프면 이런 걸 받아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도 만들어낸 겁니다. 장수를 하고 오래 사는데 사람들이 뭐 건강하게 오래 살든 뭐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오래 살든 오래 사는데 그런 연금 부분에 있잖아요. 연금 부분에 그런 상품들도 나오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각 기관의 특징들이 이해가 되나요? 은행은 은행의 예금 적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전하지만 이자는 얼마 안 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발전을 시키면서 주로 대출로 돈을 벌어요. 증권사는 약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게끔 하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이게 증권사예요. 보험사는 투자라는 게 되게 위험하고 자산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 내 인생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가난해지지 않도록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쫄딱 망하지 않도록 그걸 지켜주는 상품들로 발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독립을 하시거나 이렇게 자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대출을 싸게 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낸다거나 정부가 보증하고 지원할게 대출 상품 만들어 라고 뭐 세희망 홀씨라던가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이런 상품들을 만들거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약간 세제 혜택을 해주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뭐 연금이라는 상품들을 만들어준다거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제도들은 다 도움이 굉장히 되긴 하는데 부자가 되게끔 해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해지지 않는 정도의 그냥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일단 그런 상품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국가에서 해주는 그 제공되는 혜택을 가지고 그걸 했을 때 되게 부자가 돼.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이런 상품들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들을 이용을 해서 나는 돈을 모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돈 관리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돈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효율적으로 재무 관리, 내 돈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 예시에서는 어떻게 문의를 주셨냐면 이분은 여성분이셨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좀 힘들어도 오래 근무가 가능하겠죠. 전문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이고 결혼도 아직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30대도 넘고 내가 돈도 벌고 있는데 그리고 소득이 꽤 되잖아요. 이게 월급이 한 260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출은 지금 현재 120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독립을 일단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독립을 해야죠. 근데 독립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밑에 있으면 돈은 더 많이 모이는 거고 내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저축 여력이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데 그 인간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막 돈을 모으고 이렇게 재무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저라도 그럴 거예요. 30대 초반에 계속 부모님 밑에서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돈 좀 덜 모으면 어때요? 그거는 재무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돈 관리를 통해서 좀 느긋하게 플랜을 잘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 자금 마련하고 주택 담보 대출 받고 아니 전세 담보 대출 받고 해서 전세로 독립을 하시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네, 내 돈 일부에다가 그 전세 자금 마련하는 것까지는 내가 모으고 그다음 대출 받아서 독립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260을 벌고 12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니까 저축 여력이 1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독립을 하게 됨으로써 저축 여력을 이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한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플랜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 일단 첫 단계로 지출 관리부터 하는 겁니다. 딱 뭐 엑셀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수기로 적으시든 지출을 픽스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제 한 달에 얼마 나갈 거야 라는 거를 그냥 가계부로 쓰는 게 아니라 난 한 달에 내 생활비, 밥값, 뭐 통신비, 교통비 뭐 이런 거를 뭉뚱그려서 나는 한 80만 원 쓸 거야 아니면 100만 원 쓸 거야 라고 정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 가능해야 되고 무리하게 만드는 게 아닌 겁니다. 한 달에 나는 고정적으로 이 돈 나가는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는 옷 사는 데는 이 정도 금액을 쓸 거야. 1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를 먼저 해놓으시는 겁니다. 지금 모든 금융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3년 동안 얼마씩 꾸준하게 이렇게 했을 때 점점 안전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꾸준하게 이 돈을 넣는 거, 4년 동안 꾸준하게 이 돈을 넣는 거, 5년 동안 꾸준하게 이 돈을 넣는 거에 따라서 기간을 점점 길게 잡을수록 내 돈은 안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다 금융상품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아파트를 사더라도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못 노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아파트를 월세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월세를 받으면 확실히 예금 넣는 것보다 유리하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그렇게 잘만 관리할 수 있으면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어버리게 되거든요. 집값이 거래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융상품이 됐든 자산소득이 됐든 그 시기를 잘 버틸 수만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유리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 돈 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맞춰놔야 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저축 여력이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픽스를 해놔야 내가 저축하는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는 지출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나 한 달에 100만 원 써야지. 휴가 때에는 100만 원만 써야지. 내가 휴가 때 1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요번에 휴가 갔을 때 50만 원 썼으면 다음번에 50만 원 갈 수 있는 겁니다. 요번에 30만 원 썼으면 다음번에 30만 원 가고 또 다음번에 40만 원 쓰고 이런 식으로 이 예산 안에서 쓸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먼저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에서 저축 여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시스템에서 이 자본주의의 이 흐름 속에서 내가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명절 때는 얼마 써야지 이런 지출의 예산을 먼저 세워놓으세요.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결혼 자금은 얼마 정도 쓰지? 결혼 자금만 해도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웨딩 플래너 만나보시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급 플랜, 중급 플랜, B 플랜,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싸게 하는 C 플랜 이렇게 딱 제공을 해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랑 딱 가가지고 웨딩 플랜 만나가지고 얘기를 딱 하면은 고급 플랜 아니면 중간 정도는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가 소비를 조장하게끔 이렇게 돌아가요. 광고도 너무 많고 선택을 해도 지금 배우자는 이제 사회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플랜을 듣고 있는데 진짜 싸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허름한 데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남의 눈도 있고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돈이 들어가죠. 이 결혼 자금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 결혼식 비용, 뭐 예물 예단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이에요, 집. 내가 전세를 살 거냐, 빌라를 살 거냐, 아파트를 살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었잖아요. 대출은 다 받는 거고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있는데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느냐, 빌라를 들어가는 거냐, 17평을 살 거냐, 25평을 살 거냐, 30평을 사는 거에 따라서 거기 들어가는 이제 뭐 침대를 사거나 뭐 냉장고를 사거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걸 사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나서 얼마 정도를 결혼 자금으로 예산을 세워 놓을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제 기본적인 내 생활하는 거니까 일단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금 독립할 수 있는 이 비용, 전세 자금이 됐든 아니면 뭐 보증금이 됐든 이 돈이 이 결혼 자금으로 쓰이겠죠. 이런 계획들을 먼저 세워놔야 그 다음 돈들이 여유 자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난 결혼 자금으로 얼마 정도를 써야지. 그래서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지. 물론 이 계획대로 흘러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결혼 자금으로 4천만 원 써야지라고 해놔야 5천만 원 이상 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먼저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차량 구입을 할까 말까. 차량 구입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딱 시작하는데 차 없으면 결혼 못 해요. 실은 약간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차가 내 결혼을 연결시켜 주는데 꼬랜 시켜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아버님한테 인사드릴 때에도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네, 차량 구입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기가 최대한 늦으면 늦을수록 좋죠. 연애하고 있어서 이제 상견례하고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마련하면 참 좋죠.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또 주택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할까? 그리고 막연하게나마라도 지금 제가 뭐 결혼을 했을 때 그런 비용들을 좀 설명드리고 또 아이가 출산됐을 때 그런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도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도리를 다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게 파악이 돼요. 그럼 내가 언제 돈을 모으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결혼 자금이 들어가고 독립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다시 맞벌이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외벌이를 하더라도 내가 급여가 올라가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한 40대 50대가 되면 그러니까 여윳돈을 모으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마련이 되긴 하거든요. 그때 자산을 사는 시기,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좀 늦긴 늦을 거예요. 뭐 40대에 시작한다거나 50대에 시작한다거나 60대에 시작한다거나 이게 조금 계산이 되거나 눈에 보이는 시기가 다가와요. 왜? 저희는 앞단에 이렇게 지출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로 할까?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내가 모이는 돈은 커져요. 1억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 1억으로 자산을 사는 거랑 2억으로 자산을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당연히 2억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러다 보면은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빨리 돈을 불리고 뭐 이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난 60대 때 이걸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좀 더 리스크하더라도 내가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이 하게 될 거야. 내가 커피숍을 차려도 뭔가 특이한 뭔가를 더 첨가를 해서 뭐 커피를 파는데 뭐 서비스로 쿠키를 하나 더 넣어준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요걸 얘기하면 되겠다. 네, 세탁소를 이용을 하는데 세탁소의 한편에다가 세탁소에 무인 세탁소 이용하면은 대기하는 동안 할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안마 기계를 하나 놓는다거나 뭐 이런 서비스들을 하나 더 넣으면서 물론 그런 비용도 당연히 받는 거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으면서 지금 좀 빨리 시작을 해야지 위치가 좀 안 좋더라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무인 세탁소에 안마 기계가 있는 거예요.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서 거기에서 뭐 5천 원 넣고 안마 한 30분 받는 뭐 이런 것들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오락기를 하나 놔가지고 이렇게 돈 넣고 오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 더 넣어 놓으면은 이제 더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빨리 시작할 거냐,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빨리 시작할 거냐, 아니면 돈을 더 크게 들여가지고 좀 늦게 시작할 거냐, 요런 재무적 계획을 수립을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상담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요. 그래서 1번, 2번이 끝나게 되면 이게 대략적으로 남들 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나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개념이 딱 일단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 생각과 요 계획 수립해 놓은 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모을까 계획을 하는 거죠. 이미 저축 여력은 나왔죠. 100만 원이라고 아까 가정이 있는데 그 100만 원 가지고 적금하는 겁니다. 일단은 적금이 안전하잖아요.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빨리 종잣돈을 모아야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을 하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여유자금 가지고 여윳돈을 모아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죠. 자산을 사는 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당연히 다른 여지들, 안전장치들을 당연히 두고 싶을 거 아니에요. 청약 같은 거. 청약은 임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사면은 주거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비용보다도 훨씬 더 적게 내게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으로 매달 10만 원씩을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적금을 하면 안전하긴 한데 투자해봐야 뭐 펀드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크게 돈 차이가 날까요? 돈 모아 나가는데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실은. 근데도 펀드 같은 걸 해야 될까요? 저축하는데 자산을 사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자산 소득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투자가 뭐예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요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산 게 싼 가격인가? 파는 가격은 지금 내가 최고점에 팔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효율적으로 잘 파는 건가? 요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펀드만 하더라도 그런 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언제 내가 사고 언제 내가 팔아야 될지에 대한 감들을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저축을 하면서 반대로 내가 나중에 자산을 샀을 때 그런 거래하는 패턴과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이 경험들을 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적금 100만 원을 가지고 적금의 몇 프로, 투자의 몇 프로를 통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 당연히 적금 70만 원 하고 펀드 30만 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빼서 청약을 가입할까 말까. 네,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거고.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리스크를 내가 나이가 들고 안 아플 자신 있나요? 나이가 들었는데 노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써먹으려고 보통 보험을 준비를 해놓는 건데 얘를 내가 가입할까 말까를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내 저축률이 가뜩이나 없는데 보험을 가입하면은 내가 이게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네, 내 저축 여력은 어차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을 사든 뭐를 하든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지를 않아요. 다 대출을 어느 정도 일부를 받게 되는데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인 겁니다. 내가 그 10만 원, 20만 원이 내 대출을 2천만 원,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 못 받는 그런 한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깟 돈 10만 원, 20만 원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빼가지고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될까 말까를 내가 지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보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한 건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내가 결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축성 보험은 뭐예요? 노후를 위해서 노후에 매달 생활비가 50만 원씩은 나와요. 물론 나는 사업을 하거나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은 하겠죠. 그런데 내가 100만 원씩은 깔려 있다면 내가 진짜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150만 원은 깔려 있다면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 보셔야죠. 그죠?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국민연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너무 작게 나오잖아요, 실은. 예, 소득 대체를 크게 못 해주다 보니까 나는 한 100만 원은 깔려 나왔으면 좋겠는데 노후에 한 생활비 들어가는 게 한 200, 250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민연금으로 한 5, 60만 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더 이제 이렇게 저축성 보험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싶으시냐 아니냐를 난 얘가 필요해? 아니냐를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축력이 가뜩이나도 없는데 이 돈을 쪼개가지고 여기에다가 시도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잣돈 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통은 다 예금에 들어가 있으실 텐데 요걸 하나의 저축계좌라는 이 투자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다 몰아놓고 이 돈을 다 예금으로 가입해놨다가 만기 되면 다시 이 저축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투자 통장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예금에 넣어놓으면 너무 이자가 작고 난 배우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시간이 귀하고 돈인데 이 돈의 일부 쪼개서 종잣돈 운용을 위해서 제가 영상에서 막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시도해 볼 거냐 말 거냐 그냥 예금에 넣어 놓을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되는 거예요. 3번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냥 적금을 통해서 돈을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과정들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는 3, 4천, 4, 5천을 모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아무래도 4, 5년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경험을 수반하면서 돈을 모을 거냐, 경험이라는 기회비용을 내가 체득하면서 돈을 모을 거냐, 아니면 그냥 돈을 모을 거냐라는 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냥 돈을 모으는 거는 100% 다 적금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도 얼마하고 보험도 얼마하고 뭐 종잣돈 운영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하면 내가 뭐 큰 차이는 안 나도 경험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짤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고 경험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은 펀드를 통해서는 금융 흐름을 배우실 수가 있게 되고요. 금융 흐름을 배우게 나면은 ETF라는 거에서 지수를 배우실 수가 있게 돼요. 코스피 지수, 이게 모든 주식통에서 평균 내는 겁니다. 금 지수, 뭐 미국 달러 지수,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달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 정보만 가지고 ETF 사시면 그게 돈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네, 뭐 반대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채권 이런 거 반대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피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뭐 타이거 인버스 같은 걸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되는 거죠. 이 패턴까지 완료가 되면 주식을 시작을 하시게 돼요. 주식으로 돈을 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를 배우게 돼요. 지금이 싼 상태인가? 지금이 비싼 상태인가? 지금 사는 게 맞나? 지금 파는 게 맞나? 이런 흐름 같은 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투자는 이런 거고 뭐 주식은 이런 거고 주식에서 뭐 전고점이 뭐고 뭐 지지선 저항선이 뭐고 이런 거와는 다른 거예요. 실무는 지금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해봄으로써 이렇게 거래가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거래 비용에는 왜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 건지, 내가 부동산을 알아볼 때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물건을 보러 다녀야 되는 거고, 온비드를 통해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그런 물건들을 볼 때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이론이랑 다른 거거든요. 이게 돈이 될까 말까를 판단하는 거는 그 이론적인 부분이랑 다른 거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이거는 직접 하셔야 돼요. 지출을 예산을 세우세요. 나 이 정도 쓰는 거야. 나 이 정도 쓸 거야. 나 이 정도 쓸 거야. 라는 예산을 세우세요. 저축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지출의 예산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저축 여력이 막 50만, 난 저축 여력 한 150만 원 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막 저축 여력 50만 원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놓으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미래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결혼 자금 얼마 써야지? 차량 구입 시기는 어느 정도에 해야지? 주택 마련 시기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지? 자산 보유 시기는 어느 정도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이 저축 여력 가지고 돈을 어떻게 모을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100% 적금을 하실지 아니면 포트폴 분할을 해서 투자 얼마, 뭐 적금 얼마 이런 걸 하실지를 정하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을 통해서 경험을 쌓으시는 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펀드를 가입하고도 이렇게 금융 흐름을 배우는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펀드 가입을 하고 그냥 막연하게 맡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가입을 해놨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펀드를 가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이 펀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지 라는 것까지는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금융 흐름을 배우는 거. 내가 러시아 펀드를 가입했는데 처음에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러시아 펀드가 저점이고 앞으로 기대 상승이 있을 거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펀드를 가입하는데 보다 좀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정시 펀드로 가입했어
라고 해놓고 일단 매달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와요. 펀드를 매도하라고. 이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그럼 매도했을 때, 아, 진짜 종합주가 지수 보면서, 러시아 종합주가 지수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가격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수익을 봐서 얘를 매도하는구나. 여기까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금융 흐름을 배워요.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ETF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실물 투자를 했을 때 요 경험들이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이 됐든, 뭐 3년에 한 번이 됐든, 5년에 한 번이 됐든, 재무계획 수립을 계속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점점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 계속 어느 시기라도 계속 효율적으로 재무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회초년생 직장이신 분들, 그냥 효율적으로 돈 관리하실 필요 없이 여윳돈 모아서 더 갖고 자산 사시면 원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을 한다라는 거,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그게 만만치 않고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립하려고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봐야 돼요. 독립하는 데에도 종잣돈 마련이 필요하고 기타 등등이 필요하니까. 왜? 집값이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사회 구조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도 각 금융기관마다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예적금 상품을 제공하는 대신에 은행은 대출로 먹고 살고 있고, 얘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증권사를 이용해서 좀 더 빨리 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들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라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투자해서 사업이 망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재기를 못할 정도로 큰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그런 게 싫은 분들은 내가 여유롭게 살지는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보험사에서 만든 상품들을 고려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에서 또 제공하는 게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독립을 할 때 뭐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 나한테 접목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체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다 끝나면, 아, 그래, 왜 돈 관리를 하는지를 알았으니 나는 어떤 순서대로 내 돈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지출 예산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저축 여력 가지고 돈을 모을 때에도 지금 당장 어떻게 내가 지금 경험과 수반해서 돈을 모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돈을 모을 것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정말 포트폴을 짜서 정말 경험과 돈을 모으는 걸 한 번에 하신다라고 하면 그 경험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펀드를 하시게 되면 뭘 배우셔야 되고, ETF를 하게 되면 뭘 배우셔야 되고, 주식을 하게 되면 뭘 배우셔야 되는지, 그 정도까지는 보고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